여러분, 서울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최첨단, 초고층 빌딩이 빽빽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한 빌딩 뒤편에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좁은 골목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서울의 두 얼굴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눈부신 상장의 그늘에 깊이 새겨진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서울의 아주 담대한 도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맞습니다. 과거 서울에게는 오직 생존 그리고 성장이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 같은 건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도시의 모습인 거죠. 서울의 두 얼굴 한번 직접 보실까요? 한쪽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계획된 강남의 아파트 숲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제멋대로 또 혼란스럽게 자라난 강북의 낡은 주택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도시가 이렇게까지 다른 두 얼굴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서울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처 가득한 과거를 들여다보고 오늘날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진단한 뒤 도시의 운명을 바꿀 대담한 미래 비전까지 쭉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서울이 도대체 왜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갖게 됐는지 그 뿌리를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당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늘 산업 발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란 게 처음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실제 돈과 정책은 전부 공장 짓고 도로 닦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서울의 인구는요, 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불과 20년 만에요, 246만 명에서 836만 명으로 3배 이상 불어났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도시 서울로 그냥 밀려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 숫자 53%.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1980년 당시 서울의 주택 보급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두 가구가 있는데 집은 한 채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람은 계속 몰려들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 집에 평균 8.7명이 살아야 했던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좁고 낡은 저층 빌라나 다가구 주택들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과거를 지나서 이제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또 다른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수십 년 동안 팽창만 하던 서울이 드디어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시가 성장을 멈추고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아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체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시 전체에 필요한 집의 총량, 즉 가구 수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지금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겁니다. 사람은 줄고 땅은 더 이상 넓힐 수 없는데 어떻게 더 많은 가구를 위해 더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울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이 문제를 겪었던 이웃나라, 일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서울의 고밀도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 일본의 아주 획기적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쿄 한복판에 있는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여길 그냥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하나의 완벽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작은 도시, 즉 마이크로시티를 통째로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아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이 일하는 오피스는 물론이고
고급 주거시설, 국제학교, 심지어 최첨단 의료센터까지 다 있습니다. 쇼핑이나 문화시설은 기본이고요. 이 모든 걸 그냥 걸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를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34년. 와, 34년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는 정말 엄청난 끈기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시부야 스트림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바로 낡고 복잡하게 얽혀서 도시를 가로막고 있던 오래된 교통허브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냥 지상에 있는 철도를 통째로 땅 밑으로 묻어버리자. 그렇게 했더니 그 위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땅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땅 위에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오는 최첨단 복합 타워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얻은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2040 계획에는 이런 고민들이 과연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영어로는 TOD라고 하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그냥 모든 걸 지하철역 중심으로 초고밀도로 압축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서울의 도시개발 전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자꾸 도시를 옆으로 밖으로만 넓히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땅을 다시 활용해서 위로, 높이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동차 도로를 까는 것에서 GTX 같은 초고속 철도 중심으로 그냥 잠만 자는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에서 일자리, 주거, 여가가 다 합쳐진 복합허브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서울의 미래는 더 이상 새로운 땅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철도망을 중심으로 더 똑똑하게, 더 높게, 더 효율적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딱 찍은 곳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들어설 역세권 허브들, 그리고 예전에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기능을 잃고 낡아버린 산업부지들, 마지막으로 과거에 계획 없이 지어졌던 저층 주거지들. 바로 이런 곳들이 서울의 미래를 보여줄 새로운 캔버스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서울의 이 담대한 베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도시 전체가 마치 수직으로 솟아오른 작은 마을들의 집합체처럼 서로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그런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